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요? 자, 보이시죠? 네, 이분. 자, 자동차 구조원리 이은승 교수님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 김현철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이윤승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좀 유쾌하게 시작해 보려고 간단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선생님들 소개하는 분위기였고요. 자, 이번에 이제 시험 치기 앞서가지고 좀 보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문제들로 봉투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도로교통법규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한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과목 묶여서 한 세트, 그 다음에 사회까지 같이 해서 두 가지 과목 같이 할 수 있는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 필요하신 거 선택적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터이고, 이제 1회 모의고사 1번 문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 해설 및 답안에 나와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제 난이도별로 제일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중간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중간보다 중간 문제, 중간보다 조금 쉬운 문제, 제일 쉬운 문제 이렇게 해서 난이도별로 A, B, C, D, E라고 해서 퍼센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 큰 틀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분류표대로 문제를 출제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과목 안에 또 단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 전기, 셰시, 그리고 이제 그 또 소분류의 단원으로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문제가 이렇게 몰리지 않게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분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10회분이지만 최대한 다양한 문제, 그리고 기본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다 터치할 수 있게끔 좀 변별력 있게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요거 참고로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지금 저공해 자동차 문제가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공해 자동차 문제는 회차 구분 없이 꾸준하게 문제를 이렇게 포진시켜 놨으니까 여러 문제 접하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1회 모의고사 문제 풀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자, 자동차의 재원 중 하나인 휠 트레드, 휠 트레드? 뭐지? 타이어에서 트레드는 들어봤는데, 타이어 트레드에서 트레드가 하는 역할이 뭐다? 노면과 직접 닿는 부분을 트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휠 트레드? 뭐지?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휠 트레드를 우리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윤거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거라는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휠 트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휠 트레드가 윤거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 좀 하나 챙겨 주셨으면 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휠 트레드를 맞춰가지고 이거는 윤거야. 그래서 윤거는 뭐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타이어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고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휠 베이스하고 헷갈렸는가 봐요, 제가.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앞, 뒤, 바퀴 각각의 중심, 수평, 거리. 우리 축구잖아요, 축구. 이 축구를 영어로 했을 때 이제 휠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정답을 뭘로 4번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해설지에. 그래서 그거 좀 정오표를 제가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좀 이렇게 불편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번에 휠 트레드가 뭘 나타낸다? 거를 나타내는 용어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윤거, 윤중, 윤자와 관련된 건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준비를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오는 어디에 있느냐? 자, 요렇게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블로그에 제가 다 내용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 블로그에 정오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별로에서 기본서 300제 방금 보셨던 봉투 모의고사까지 해서 종류별로 정오표가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 필요하시면은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실수 안 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1번의 답은 2번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1번 내용 보죠. 선지 1번. 접지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거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접지되는 면, 바닥이죠. 바닥에서 자동차 가장 낮은 부분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최저 지상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최저 지상고로 또 나타낸 또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요 표현도 하나 알아 놓으시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기본 내가 알고 있는 용어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봐두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재원과 관련된 용어, 특히 뭐 윤중, 윤거 특히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휠트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번입니다. 자, 고에너지 점화 장치에 사용되는 파워 트랜지스터의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용을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액추에이터죠. ECU의 전원을 받아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역할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종류 중에 PNP와 NPN형 트랜지스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먼저 언급된 거는 파워 트랜지스터에 주로 사용되는 보시는 것처럼 NPN형 트랜지스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자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베이스, 그 다음 뭐다? 컬렉터, 이미터로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 요거 괜찮네요. 그죠? 문제에서는 뭐야? 틀린 것을 고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는 ECU와 연결됩니까? 그렇죠. 베이스는 ECU의 제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제어하는 ECU가 있으면 ECU에 입력되는 센서의 신호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크랭크 각 센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상사점, 즉 TDC 센서, 요 두 가지 신호를 바탕으로 내가 언제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ECU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단자는 크게 세 개가 있다. 여기 ECU와 연결된 베이스, 그 다음에 접지와 연결된 이미터, 그 다음에 점화 코일이죠. 점화 1차 코일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죠? 여기 컬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배터리에서 들어갈 때는 이쪽이 플러스, 나올 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12V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머릿속에 다 놓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선지 아까 계속 이어나가면은 베이스는 ECU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크랭크 각 센서, 그죠? 일반 상사점 센서의 신호를 기준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컬렉터는 점화 코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컬렉터는 여기 있죠? 점화 코일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며 베이스의 신호에 의해서 전원이 제어된다.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컬렉터 전류, 대전류 이렇게 흘러가며 있어가지고 베이스 인가 신호 있어야지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때 불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베이스 전원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컬렉터 전류 같이 차단되면서 1차 코일의 자기 유도작용, 그리고 하나의 끝에서 감겨서 한 100회 정도 많이 감겨 있는 2차 코일에서 상호 유도작용, 그리고 이제 2차 코일과 고전압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전기 로터를 거치게 됩니다. 배전기 로터를 거쳐서 다시 고압 케이블, 그 다음 뭐야? 점화 플러그 쪽에 고전압을 유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거의 2만 볼트 넘는 고전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자, 이미터는 접지와 연결되며 이 부분 괜찮네요. 베이스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인가되었다가 끊어질 때라고 표현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기본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 방금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 플래시 보여드리면서 수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담은 그 기본서에서 공부 학습했던 내용 말고 나머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려를 하고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숫자다. 숫자 딱 보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아, 이거 계산 문제구나부터 생각이 나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즉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엔진의 최대 회전력이 얼마? 30kg 메타라는 토크죠. 회전력. 엔진 토크 나와 있습니다. 엔진의 토크. 엔진이라고 해놓죠. 엔진의 회전력입니다. 자, 이때 클러치 스프링의 힘이 300kg이고 클러치 유효 반경이 25cm, 클러치 마찰 계수가 0.5. 야, 이거 우리 계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구한다? 와, 이거 클러치의 토크, 클러치에서 전달할 수 있는 토크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뭐야? 아, 클러치의 최소 회전력은 얼마 이상이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 이게 다 비례하니까 클러치 스프링의 힘 300kg, 그죠? 곱하기 그다음 평균 유효 반경에 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유효 반경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센티미터 나와 있으니까 센티미터를 미터 바꿀까요? 0.25m 나누기 100을 해서 그다음 마찰 계수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야? 판의 개수, 단판에 마찰면이 2개니까 2를 곱하면 이거 1이네. 야, 계산하기 좋네.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다? 하나, 2개 씌워지고 25가 되니까 25 곱하기 3은 75. 75kg 중 메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클러치의 회전력은 얼마가? 75kg 메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러치에서 전달할 수 있는 회전력이잖아. 엔진에서 들어와서 클러치 거치고, 클러치에서 변속기 입력수로 가는데 지가 감당할 수 있는 회전력, 지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미끄러지지 않고 동력 전달하기 위한 최소잖아요. 최소. 최소 회전력은 뭔데? 우리 엔진의 회전력을 C라고 했죠. C. 우리 표현할 때 엔진의 회전력을 C라고 했을 때 적어도 뭐가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F 힘이죠. 힘 여기 있는 힘 곱하기 그다음에 평균 유효 반경 좋아요. 평균 유효 반경 곱하기 마찰 계수 판의 수 넣어도 되지만 보통 1이라고 많이 하는 경우 생략하더라도 얘가 적어도 뭐다? C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치에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얼마다? 75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얼마 이상이면 되는데 엔진의 회전력 이상이면 되니까 얼마? 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30 이상이고 75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어떻게 한다? 얼마든지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데 최소 회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를? 답을 30kg 메타로 쓰면 된다라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하고 이 부분만 잘 보셨다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일일이 또 계산해가지고 틀리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해서 이 문제 출제를 해봤고, 그리고 요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 문제는 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의 유형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 회전력은 얼마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물어왔다면은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군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준비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죠. 자, 운전자 혹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 시 갑갑함을 감소하기 위해서 스프링의 힘을 정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정기식 장력 감속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뭐다? 우리 기본서 할 때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막상 시험 치러 가시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좀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개념이 잘 되어 있으면 선지 중에 적어도 어떻게 2개 정도는 날릴 수 있고 나머지 확률 2개에서 선택하는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로드 리미터는 뭔지 알고 있잖아요. 로드 리미터, 그 다음에 프리텐셔너는 배웠습니다. 자, 프리텐셔너가 뭔데? 에어백이 작동되기 전에 운전자를 어떻게 구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프리텐셔너라고 했습니다. 자, 구속시키고 어떻게 또 계속 구속시킨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시키고 풀 때 구속되는 그 폭발되는 폭발력에서 안전벨트 당길 때 옆에 바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 토션 바죠. 토션 스프링. 토션 스프링이 탕 터졌을 때 비틀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한번 조였다가 풀어주는 게 뭐다? 로드 리미터. 아, 적어도 뭐야? 이 두 녀석은 아니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다? 이제 3번 하면 4번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25%가 아니라 50%의 확률로는 확률이 그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텐션 리듀셔라는 얘기는 텐션은 장력을 뜻하는 거고 이제 리듀셔는 좀 줄여준다, 뭐 감소시키다, 희석시키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장력을 좀 줄여주는 장치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용어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실 수 있다. 그걸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개념인 거죠. 그 외에는 뭐 나머지 로드 리미터, 프리텐션 이 두 가지 두 녀석을 제꼈기 때문에 그래도 3번 선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라도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 돼 있을 때? 기본기가 잘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프리세이프 시스템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건데 이제 미리 안전장치를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급격한 사고가 나기 직전에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조향 핸들을 갑자기 급격하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운동 성능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생겼을 때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U가 예측을 하고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끔 만약에 뭐 창문이 열렸으면 창문을 닫는다. 썬루프 열렸으면 썬루프를 닫는다. 왜? 외부의 뭐 충격에서 우리 운전자나 동승자의 몸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어백이 가장 터지기 좋은 위치로 이제 시트를 또 움직여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을 프리 세이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적용된 기술이고 요거 관련돼서도 이제 얼마든지 변별력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한번 봐주시면은 문제 풀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걸 본다고 노력을 한다성 치더라도 새로운 문제, 새로운 용어를 또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새로운 문제 용어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높여가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부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입니다. 이거 너무 문제 자주 나오죠, EGR 장치. 자, 그래서 EGR은 배기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합니다. 자,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다 좋아. 다 좋은데 HC가 아니라 뭐다? 질소산화물 NOx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PCV입니다. PCV 밸브는 블로바이, 압축할 때 새어나온 블로바이 가스를 흡입계통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체크 밸브의 일종이고 이 체크 밸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서지 탱크 진공 부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압력이 좀 커야지만 이렇게 체크 밸브 들어 올리는 역할 기억나시죠? 그래서 PCV 밸브가 작동되는 영역이 뭐다? 스로틀 밸브가 거의 닫혀 있거나 열린 양이 많지 않았을 때 작동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블로바이 가스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블로바이 가스 이 주 성분은 뭐다? 연료의 성분인 HC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2차 공기 공급 장치는 여과된 흡입 공기 중에 일부를 어떻게 배기계통으로 보내요. 자, 2차 공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기계통으로 흡입된 거. 근데 그냥 보내는 거 여과된 공기를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줄일 수 있다? 산화시키는 거잖아요. 배기가스 중에 산소를 공급해서 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화가 필요한 녀석이 뭔데? CO와 HC 이 두 녀석이란 겁니다. 그래서 CO의 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CO2로 바꾸게 된다는 개념이고 HC의 산화 과정을 거쳐서 H2O 그 다음에 CO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원이 필요한 녀석을 표현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SCR 맞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죠. 요소수라 불리는 액체를 별도의 탱크에 보충한 뒤, 그죠?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암모니아로 바꿉니다.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배기가스 중에 NOx와 환업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하고 물과 그죠? H2O 물과 그 다음에 질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자, 요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배출가스를 정하는 장치 관련된 거, 뭐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전기자동차의 난방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기자동차의 난방이 문제예요. 냉방보다. 왜?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금 뭐 냉각수라는 걸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엔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시키기 위한 냉각수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뜨거워진 냉각수를 히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뭐 전열기구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그 폐열이죠.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 모터에서 나오는 열, 뭐 전기장치에서 발생되는 열들을 회수해서 그 회수한 열을 또 어떻게 히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규모, 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뭐 공냉식도 있고 뭐 순냉식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럼 공냉식, 순냉식에 따라서 또 이제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방할 때 PTC 히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 NTC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NTC가 뭔데? 부특성 서미스터라고 해서 우리 센서에서 우리 온도를 측정하는 그 용도로 썼던 반도체 소자를 우리 부특성 서미스터 NTC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PTC 히터는 뭐냐면 정특성입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정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특성 히터라고 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전류 흘러간 거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겨울철 난방장치에 사용하는 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선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고 어떻게 거기에 이제 블로모터를 불어내면은 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자,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이제 냉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매를 써가지고 어떻게 냉매 흐름을 활용을 해서 우리 뭐 과거에 썼던 우리 내연기관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히트펌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건 냉방으로도 쓰고 난방으로 쓰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히트펌프는 난방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일단 이건 맞는 내용이고 1번은 그죠? 히트펌프는 난방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코일의 고전압이 인가되어 열을 발생시킨다. 자, 히트펌프하고 PTC 히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치를 쓰든지 요 장치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트펌프는 난방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 코일의 고전압이 인가되어 열을 발생시킨다. 이거는 히트펌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다? PTC 히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후 코일의 블로가 작동이 되면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로 변환해서 난방을 쓴다. 이건 이제 히트펌프의 얘기가 아니라 PTC 히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틀린 내용이고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PTC 히터는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코일이 가열되어 그 열로 난방을 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히트펌프는 냉매의 흐름을 전환하여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략도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터펌프, 전기 워터펌프가 필요하죠. 내연기관 같으면은 크랭크 축이 항시 돌기 때문에 크랭크 축의 풀리, 그다음 벨트를 이용을 해서 물펌프를 구동을 했는데 얘는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별도의 전기 워터펌프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전기 워터펌프 가지고 어떻게 냉각수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전용 냉각수를 써줘야 되겠죠. 전도,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냉각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가지고 열을 시킬 수가 있고, 얘를 갖다가 또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 승온 히터 둬가지고 뭘로? 히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히트펌프다라는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7번입니다. 특수 프레임의 한 종류로 2-3cm, 2에서 3cm의 강관을 이용해 가지고 부재가 휘지 않게 접합하여
연결한 골졸 구조로 가볍고 강성이 크지만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트러스형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대학교에서 자작차 같은 걸 활용할 때 내가 필요한 곳에 이런 얇은 강간을 대가지고 용접해서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뭐 요거와 관련돼서는 답을 뭐 트러스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4기통 직렬형 DOHC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준이 사행정 사이클 흡입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다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과정에 뭐야? 4기통이네. 4기통이기 때문에 크랭크 축의 핀의 숫자가 4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DOHC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캠축이 2개다. 즉 흡기밸브와 배기밸브를 제어하는 캠축이 각각 따로 존재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캠축, 그죠? 하나의 캠축에 8개, 4기통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의 캠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흡기 쪽 2개, 배기 쪽 2개, 각각 2개의 밸브식을 둘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은 5개. 맞죠? 자, 메인, 암, 핀, 암, 메인, 암, 핀, 암, 메인, 암, 핀, 암, 메인, 암, 핀, 암, 메인.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메인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고, 핀은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엔진 전체 배기 밸브 수는 몇 개? 8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흡기 8개, 배기 8개. 이렇게 설계하면 이상적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캠축과 크랭크 축의 회전의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축이 크죠. 크랭크 축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2회전 할 때 얘가 1회전 하게끔 설계를 해 놓았다. 회전비를 물어봤잖아요. 캠축이 1회전 할 때 얘가 2회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2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흡기 캠축이 2개가 아니라 뭐다? 흡기 캠축 하나, 배기 캠축 하나, 흡배기 각각 하나씩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리튬 이온 폴리머 고전압 배터리는 9개의 모듈, 전체 모듈, 덩어리죠. 구성되어 있고 1개의 모듈에는 또 셀, 작게 들어가 있는 게 8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전압으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전압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모듈 덩어리가 총 9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덩어리 9개. 하나, 둘, 뭐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9개인데 셀이 어떻게 각각의 셀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 배터리 전압, 전체적으로 전압 쓸 수 있는 거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셀당 전압을 얼마나 낼 수 있는데 3.75V 낼 수 있는 녀석이 총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8을 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뭐다? 이 덩어리가 전체 몇 개가 있다? 9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3.75에다가 8에다가 9 곱하면 뭐다? 전체 낼 수 있는 전압이다. 고전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다 곱하게 되면은 얼마다? 270V다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가 됐든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니까, 계산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ABS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ABS 관련된 문제도 진짜 은근히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전자제어가 제일 처음 접목된 ABS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큰 거를 문제를 당연히 출제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슬립률이 50%가 아니라 20%죠. 보통 10에서 20% 정도로 제어하게 되고 20% 이상 높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유압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감압시키게 된다라고 표현이 돼야 맞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제동식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동했을 때 잠겨가지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얘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르면서 일부 접지 그립력을 가지고 주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렸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뭐까지 제동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죠. 대부분 다. 눈길에 눈이 쌓인 도로 말고는 대부분 다 제동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2번이 괜찮네요. 자, 모듈레이터의 조절 상태, 감압 유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압 유지 증압, 감압 유지 증압, 얘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태, 그다음에 정상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했죠. 모든 솔레노이드 밸브 액추에이터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일반 브레이크 쓰는 상태. 그래서 총 4가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작동될 때는 감압 유지 증압 이렇게 3가지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모든 바퀴 슬립률이 20%가 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뭘로? 얘기했던 거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모의고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조금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2회 모의고사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 사적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몸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왜? 몸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좀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어요. 몸이 괜찮을 때. 열심히 걷고 괜찮은 생활을 쭉 해오다가 요 한두 달 전에 또 조금 이제 몸을 좀 안 챙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또 이제 아파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장시간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 앉아있거나 걸으면 이제 발목에 무리가 돼서 이렇게 욱신욱신 알리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한 게, 건강에 당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아프고 나면은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학습하시면서 시험의 대단원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프고 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중요성 제가 충분히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착오 거치시지 않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쉬셨다가 2회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